술과 미소가 남아있던 생일밤. 그러나 새벽은 아내를 삼켜버렸다. 숲속의 검은 케이블과 2년간의 결혼이 품은 얼음처럼 차가운 비밀. 어떻게 남편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지갑도, 휴대전화도, 열쇠도, 차도 집에 두고 나간 한 여성이 밤의 어둠에 삼켜진 그림자처럼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나 사람들은 그녀를 집 근처 숲속에서 가느다란 USB 케이블 한 가닥 곁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절망의 흔적이었을까? 아니면 아무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했던 결혼의 비밀을 가리는 장막이었을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웨스터빌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북동쪽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한때 머니지라는 잡지에서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다. 2020년 봄, 바로 이 도시가 수사관들과 법의학 전문가들, 그리고 대중이 그로부터 수년간 논쟁을 이어갈 사건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 도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근 콜럼버스 도심에서 번져오는 시위 물결이라는 이중 압박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은 공동체 활동을 최소 수준으로 줄여놓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에비크로스 레인 거리의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전형적인 평온함이 깃든 곳이었다. 이웃들은 서로 얼굴을 알았고 매일 아침 산책로에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에밀리 노블은 그 익숙한 풍경 속 하나였다. 52세의 이 여성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아침마다 산책을 즐기며 집 근처 자연림을 따라 약초를 채취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다. 에밀리는 오하이오주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정의 주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2년 된 남편 마토 무어와 함께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무어는 50세의 남성이었다. 2020년 5월 24일은 에밀리의 52번째 생일이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두 사람은 웨스터빌 역사 중심가로 외출해 저녁을 즐기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꽤 드문 일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지역의 몇몇 식당과 레스토랑을 들르며 특별한 날의 분위기 속에서 음료를 함께 마셨다. 이후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같은 날 낮에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버이틀이라는 작은 도시로 가서 인근 자연샘에서 물을 길어오고 영웅들의 들판을 방문한 뒤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겉에서 바라보는 이라면 누구도 이날의 일정에서 어떤 불안의 기미도 읽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거리의 보안 카메라 영상 데이터와 이후에 진행된 바텐더들의 진술은 그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서빙 직원들은 두 사람이 완전히 평범해 보였으며 다툼이나 음주 통제 불능의 징후는 없었다고 기억했다. 저녁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은 오후 7시 30분경 아파트로 돌아왔다. 무어와 노블의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살던 이웃 존 크레이머는 그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에밀리가 자기 집 차고 구역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것이 생전에 에밀리 노블을 육안으로 직접 목격한 마지막 사례였다. 2020년 5월 25일 이른 아침, 마토 무어는 911 신고 전화를 걸어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다. 배차 지령에 따라 출동한 순찰 경찰관들은 불안해하는 듯한 한 남성을 만났고 그는 즉시 명확한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마토 무어의 말에 따르면 생일 저녁 외출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무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고 아내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손님용 침실로 자리를 옮겨 쉬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에밀리가 아파트 안에 없었다. 경찰이 초동 점검에 나서자마자 눈에 띄는 일련의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에밀리 노블의 개인 소지품 일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갑, 휴대전화, 집 열쇠, 신용카드, 그리고 자동차까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아파트 전체를 살펴봐도 몸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례적인 실종 사건의 기록이었다.
50대 여성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밤중에 집을 나섰다는 것이다. 웨스터빌 경찰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을 대규모 수색 전담 사건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2020년 봄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구조대가 평소에는 마주하지 않았을 특수한 장애물을 안겨주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제한되었다. 웨스터빌 경찰력은 시위가 격화되고 있던 콜럼버스의 치안 거점 지원을 위해 인력을 분산시켜야 했다. 그럼에도 전문 수색 조직들이 해당 지역에 투입되었다. 중서부 소재의 텍사스 에커서치를 비롯해 시신의 흔적을 찾도록 훈련된 탐지견 팀들이 아파트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경찰은 무인 항공기와 헬리콥터, 잠수팀을 동원해 인근 호수들을 점검했다. 수색 초기 몇 주 동안 냄새를 추적하는 탐지견들은 수사관들을 아파트 북쪽 방향, 숲속 오솔길을 따라 이끌었다. 그러나 심각한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는 약 2년 후 재판에서야 대중에게 드러났다. 웨스터빌 경찰서의 저스틴 엘로웨이 중위는 2022년 8월 증인석에 올라 나중에 에밀리 노블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동쪽의 울창한 숲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실제로 수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기초순찰부서와 전담수사부서 사이의 수색구역 분담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해당 지역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찰스 챈들러 경찰서장이 2020년 언론 앞에서 그 지역을 3차례 수색했다고 공언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과 완전히 상충되는 주장이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수색이 길어지는 동안 수사관들은 마토 무어의 이력과 두 사람 결혼의 실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에밀리 노블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그림은 생일 축하를 함께하는 부부라는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에밀리의 절친한 친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몇 달 전부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에밀리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문자 메시지들은 그녀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극심한 불안을 털어놓았으며 심지어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까지 말했음을 보여주었다. 에밀리의 친구 수잔 캐버나는 이후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에밀리를 만났을 때 팔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 광경이 너무 걱정되어 그녀가 그 관계에 대해 물은 뒤부터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자 메시지 기록도 수사관들이 면밀히 검토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초까지의 대화에는 무어의 음주 문제, 아들의 죽음 이후 지속되는 고통, 서로를 향한 모욕적인 언사, 별거와 이혼에 관한 반복적인 다툼이 담겨 있었다. 수사를 이끈 스티브 그럽스 형사는 법정에서 2020년 4월 초부터 문자 대화에서 긍정적인 순간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리막길만 이어지는 흐름만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토 무어의 네바다주 시절, 과거 역시 수사관들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청의 기록은 2001년 초 첫 번째 아내 리사 페데르센과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무어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당시 리사 페데르센은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그녀가 당시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무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리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사건은 결국 기각되었지만 손으로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즉각적으로 에밀리 노블 실종 사건 수사 기록의 핵심 데이터가 되었다. 무어의 가정사에는 또 하나의 무거운 비극이 얹혀 있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17살 아들 조이 무어가 에밀리 실종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9년 여름, 지역 공원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죽음은 에비 크로스레인 아파트 전체 일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에밀리 노블은 친한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졌다. 조이의 자살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에밀리의 정신 상태는 이후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2020년 6월과 7월 초기 수주 동안 마토 무어는 관찰자들의 눈에 꽤 이상한 겉모습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에밀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경찰과 주변인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다. 최초 접촉 시 경찰의 바디캠 착용에 동의했고 아파트에서의 증거 수집도 허락했다. 그러나 에밀리의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현장 수색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맞은편에 살던 이웃 존 크레이머에 따르면 에밀리 실종이 신고된 바로 다음 날 무어는 그에게 술과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고 아파트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한 채로 현관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2020년 9월 무어는 미국의 실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명 팟캐스트 더 베니시드 제작진에 스스로 연락을 취했다. 녹음 인터뷰에서 그는 사회의 편견에 시달리는 남편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아내의 사건에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방송분이 이후 수사관들이 활용하는 자료가 되었다. 언어 분석 전문가들은 해당 인터뷰 내내 무어가 당시 에밀리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실종자 신분이었고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내에 대해 과거 시제를 사용했음을 지적했다. 아내의 성격과 특징을 묻는 질문에 그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언급에 치우쳤으며 성격이나 일상의 추억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스스로 먼저 조이의 죽음과 관련된 에밀리의 심리적 상처를 언급하며 에밀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넌지시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0년 9월 16일 에밀리 노블이 사라진 지 거의 4개월이 지난 날 아파트 동쪽 숲을 자체적으로 수색하던 지역 여성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 법 집행기관이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다. 아파트에서 800m가 채 안 되는 거리, 카운티라인 로드와 인접한 울창한 숲 속에 에밀리 노블의 유골이 발견된 현장은 오하이오주 수사국, 흔히 BCI라고 불리는 기관의 수사관들에 의해 즉시 봉쇄되었다. 체드 홀콤 요원과 법의학 기술팀은 아무것도 이동시키기 전에 현장 전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배심원단 앞에 제출된 사진들에는 이런 광경이 담겨 있었다. 유골은 무릎을 꿇은 자세였고 상체는 낮은 금목련나무 가지에 묶인 USB 케이블에 의해 매달려 있었다. 길이 약 50cm의 검은 케이블이 목에 감겨 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는 손가락에 그대로 있었다. 검은색 물통은 시신의 왼발 쪽에 가까이 놓여 있었다. 발견 장소는 나뭇잎과 가시덤불에 완전히 가려진 울창한 수목지대 안에 위치해 있어 이전의 산책로를 따라 진행된 수색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웨스터빌 경찰서장이 언론 앞에서 해당 지역이 3차례 수색되었다고 확인했던 반면 법정 증언은 그와 정반대의 내용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체 수사 과정에서 큰 불안 요소로 남게 되었다. 오하이오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개월간 노출된 탓에 심각한 부패가 진행되어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전혀 불가능했다. 수사관들은 에밀리 노블의 치아 기록과 대조해 초기 일치 결과를 얻었다. 기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인 DNA 검사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2020년 10월 말 DNA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숲에서 발견된 유골은 바로 4개월 전 생일날 밤 실종된 에밀리 노블 본인의 것이었다. 신원이 확인된 시점부터 수사의 핵심 질문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 더 이상 에밀리 노블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죽었느냐는 것이었다. 이 분기점은 이후 모든 법적 절차에 결정적인 성격을 띠었다. 자살이라면 수사는 종결된다. 타살이라면 범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에밀리 노블의 유골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외상 생체역학 연구센터로 이송되어 아만다 아그뉴 박사의 감독하에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아그뉴 박사는 법의인류학 전문가였다. 수개월에 걸친 분석은 결국 이 사건 전체의 토대가 될 결과들을 내놓았다. 아그뉴 박사가 주도한 법의학 보고서는 에밀리 노블의 유골에서 사망 전후 시점 두경부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강 부위의 균열 하나,
그리고 설골, 즉 후두 위목 부위에 위치한 U자형 작은 뼈인 히오이드 뼈에서 4개의 별도 균열이 확인되었다. 아그뉴 박사는 갑상연골 부위에도 손상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인체 해부학에서 설골의 위치와 특성은 중요한 의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 뼈는 주변 근육에 의해 매우 잘 보호되어 있어 외부에서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통상적인 상황에서 골절되기 어렵다. 법의학 표준 문헌에서 여러 지점에서의 설골 골절은 손에 의한 경부 압박, 즉 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의 특징적인 징표로 간주된다. 이 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찰 측이 전문가 증인으로 초빙한 임상법의학 전문가 빌 스목 박사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다. 에밀리 노블은 누군가의 손에 목이 졸려 사망한 후 그 시신이 숲으로 옮겨져 나뭇가지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학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체계적인 범죄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2020년 5월 24일 밤 또는 25일 새벽 에밀리 노블은 에비크로스 레인 아파트 안에서 신체적 폭행을 당해 안면과 목 부위에 외상을 입었다. 이후 그녀는 목이 졸려 사망했다. 수사 이론상 범인은 밤의 어둠 속에서 가시덤불이 무성한 울창한 숲을 약 800m 이동하여 시신을 옮기고 시신을 무릎 꿇은 자세로 앉힌 뒤 USB 케이블을 목의 가마 위에 나뭇가지에 묶어 자살로 위장했다. 디지털 요소도 분석 기록에 포함되었다. 마토 무어의 휴대전화 데이터에는 에밀리가 사라진 밤 시신이 이동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하는 비정상적인 통신 공백이 있었다. 그럽스 수사관은 에밀리 실종 신고 후 무어를 촬영한 면담 영상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했다. 무어는 그 대화에서 아내에 대해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 한 번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특히 그 인터뷰에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어는 스스로 에밀리가 목을 매 자살했을 가능성을 꺼냈다. 만약 에밀리가 정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럽스 수사관은 이후 법정에서 당시 에밀리 노블은 여전히 실종자 신분이었고 그녀가 이미 사망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세부 사항이 특히 주목을 끌었다고 증언했다. 그 시점에 남편이 자발적으로 목매달기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수사팀이 기록하여 행동 기록에 남긴 요소였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에 걸쳐 수사관들은 여러 출처에서 다양한 정보 조각들을 계속 수집하고 대조했다. 마토 무어의 개인 이력은 더욱 면밀하게 분석되었다. 첫 번째 아내 리사 페데르센의 목을 조른 행위와 관련된 2001년 라스베이거스 체포 기록이 현재 사건 수사 기록으로 이관되었다. 리사 페데르센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사건은 결코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이를 의미 있는 행동 데이터로 보았다. 특히 에밀리의 친구들이 멍과 그녀의 두려움에 대해 진술한 내용 옆에 놓고 보면 더욱 그러했다. 동시에 두 사람의 재정 상황도 파악되었다. 에밀리 노블은 오하이오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었고 주요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과 그의 전처 소생 아들 조이를 위한 의료보험도 부담했다. 당시 두 사람의 공동은행 계좌에는 40만 달러 이상의 잔액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은 무어가 어머니 사망 후 상속받아 공동 계좌로 옮긴 돈이었다. 에밀리 개인 자산은 약 9만 6천 달러였다. 이것이 검찰이 주된 동기로 삼을 만한 큰 재정적 갈등은 아니었지만 전체 그림의 한 조각으로 수사 기록에 포함되었다. 2021년 6월 에밀리 노블이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델라웨어 카운티 대배심이 전체 기록을 검토하고 마토 무어에 대한 공소장을 공식 승인했다. 공소장에는 3가지 혐의가 포함되었다. 1급 살인, 중한 신체 폭행 행위 과정에서의 살인, 그리고 중한 신체 상해 폭행. 2021년 6월 17일 아침 웨스터빌 경찰서 특수요원들이 무어가 차를 운전하는 도중 그를 가로막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역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무어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로 이송되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계속 고개를 돌리며 경찰이 잘못된 것이라고, 에밀리는 스스로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보석금은 현금 25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무어는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없어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1년 이상을 델라웨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채 보냈다. 마토 무어 재판은 2022년 8월 16일 델라웨어 카운티 일반 법원에서 공식 개정되어 미국 전역의 언론이 대거 몰렸다. 코트 TV는 재판의 상당 부분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검찰 측 대리인은 수석 검사보 마크 슬리퍼였고, 변호인 측 대리인은 다이앤 메나시 변호사였다. 이 법적 대결의 틀을 결정한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에밀리 노블은 치밀하게 위장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절망 속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인가. 모두 진술에서 슬리퍼 검사보는 상세한 범죄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그는 5월 24일 밤 또는 25일 새벽, 오랫동안 쌓여온 결혼 생활의 균열로 인해 마토 무어가 아파트 안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에밀리의 시신을 들어올려 가시덤불로 뒤덮인 어둠 속 숲을 약 800m 걸어 이동하고 USB 케이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나뭇가지에 묶어 교수 자살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길이 20인치에 불과하고 탄력도 없는 가느다란 USB 케이블을 목매달기 도구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나시 변호사는 처음부터 반박했다. 그녀는 배심원단 앞에 이 질문을 정면으로 제시했다. 어떻게 한 중년 남성이 아내의 시신을 숲속으로 날라 복잡한 현장을 꾸며놓고 사라졌는데 실 한 올도, 피부의 찰과상 하나도, 발자국 하나도, 어떤 생물학적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BCI 연구소가 USB 케이블, 무어의 옷, 아파트 전체를 검사한 결과 마토 무어의 DNA도 지문도 혈흔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 측 과학적 증거의 핵심은 아만다 아그뉴 박사와 이어서 스목 박사의 증언에 있었다. 배심원단 앞에서 아그뉴 박사는 에밀리처럼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서 설골의 사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자살 가설에 강하게 반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USB 케이블처럼 얇은 끈으로 목을 매는 교수 과정에서 설골이 그런 방식으로 골절될 만한 충분한 힘을 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스목 박사는 아그뉴 박사의 보고서와 현장 사진을 토대로 이것은 타살이며 현장이 조작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신문 과정에서 메나시 변호사는 검찰 측 과학적 증거 전체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그뉴 박사와 직접 유골을 검사한 대학원생 한 명을 제외하고 검찰이 소환한 나머지 의학 전문가들, 다른 카운티에서 온 법의학 수사관들과 스목 박사 모두 실제 유골을 직접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했다. 그들의 모든 결론은 아그뉴 박사의 보고서를 다시 읽고 사진을 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 연결고리에 오류가 있다면 이후의 모든 연결고리가 그 오류를 그대로 짊어지게 되는 구조였다. 3명의 독립적인 법의 인류학 전문가들이 이후 NBC 데이트라인 프로그램의 요청으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주목할 만한 소견을 밝혔다. 그들은 스목 박사가 사망 원인에 대해 내린 단정적인 발언들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교 법의인류학 과장 니컬러스 파살라쿠아는 그처럼 절대적인 확신에 찬 진술은 현존하는 증거로 뒷받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재판 후에 나온 것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 내내 제기하려 했던 의문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재판 둘째 주는 2022년 8월 말까지 이어진 전체 사법 절차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선사했다. 첫째 주가 법의학 증거와 수사관 증언으로 기초를 다졌다면 둘째 주는 퍼즐 조각들이 서로 충돌하며 양측 모두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불분명한 지점들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무어와 노블의 아파트 맞은편에 살던 이웃 존 크레이머는 검찰 측이 가장 기대하던 증인 중 하나였다. 처음에 그는 경찰에게 2020년 5월
25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즉, 무어가 이미 910일에 아내 실종을 신고한 이후 시간대에 에밀리 노블이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에밀리가 실종 신고된 이후에도 살아있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며 전날 밤 그녀가 살해되었다는 가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다. 이 정보는 수사 초기 단계의 웨스터빌 경찰의 공식 보도 자료에도 포함된 바 있었다. 그러나 법정 증인석에선 크레이머의 진술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에밀리가 산책하는 것을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어느 날 아침이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더 이상 그 시간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더욱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그가 완전히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부부 사이에 큰 다툼 소리를 들었고 무어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정보는 이전에 어떤 조사 기록에도 없던 내용이었다. 메나시 변호사는 즉시 배심원단 앞에서 이 불일치를 지적하고 그토록 중요한 세부 사항이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크레이머의 증언이 흔들리면서 믿을 만한 증인으로서의 신뢰성도 크게 손상되었다. 같은 주, 배심원단은 2020년 5월 25일 아침 순찰 경찰관들과 마토 무어가 처음 접촉하는 장면을 담은 웨스터빌 경찰 바디캠 영상을 시청했다. 이것은 무어가 아내 실종을 신고한 직후 그의 반응을 기록한 유일한 영상 자료였다. 영상에서 무어는 경찰을 아파트 각방으로 안내하고 에밀리의 개인 물건들이 그대로인 것을 가리키며 전날 밤의 경위를 설명하고 경찰의 질문에 비교적 조리 있게 답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측은 이 영상을 이용해 무어가 그 아침부터 이미 아내에 대해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같은 영상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활용하여 자발적인 협조 태도와 진실로 보이는 걱정스러운 표정, 경찰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방금 범죄를 은폐한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히더 가빈 박사를 증인석에 세우며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녀는 디모인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이자 미국 법의인류학위원회에서 인증받은 법의인류학 전문가였다. 가빈 박사는 에밀리 노블의 뼈 표본을 면밀히 연구한 뒤 대립적인 과학적 견해를 제시했다. 그녀는 배심원단 앞에서 피해자의 코 부위 균열은 사실 오래된 상처로 이미 뼈가 아물기 시작한 흔적이 있으며 사망 수주 또는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에밀리가 실종된 밤에 발생한 급성 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 가빈 박사는 현재의 법의과학으로는 실제 교수 자살에서 설골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교수 해부학에 관한 실험적 과학 연구들을 인용하여 특정 조건에서는 설골과 갑상연골이 외부에서 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 없이도 손상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살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골절 양상이 교수 자살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스목 박사의 결론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과학문헌이 그러한 절대적 단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 후 가빈 박사는 스목 박사가 자신이 그토록 확신에 찬 진술을 하기에 충분한 골절 역학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언론에 직접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기술적인 논거도 철저히 활용했다. BCI 연구소 검사 결과 USB 케이블에서도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숲속 현장에서도 마토 무어의 DNA, 지문, 피부세포, 혈흔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무어의 의류, 차량, 아파트 전체에서도 강력한 세제나 현장 청소용 화학 약품의 흔적은 없었다. 메나시 변호사는 배심원단 앞에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50대 남성이 시신을 들어 어둠 속에서 가시덤불 가득한 숲을 거의 800m 헤치고 나가 피해자의 목에 케이블을 감아 나뭇가지에 묶은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의 몸에 실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자기 몸에는 찰과상 하나 없고 신발 바닥에는 흙 하나 없고
현장에는 생물학적 흔적 하나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검찰 측이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한 질문이었다. 슬리퍼 검사 보는 이후 데이트라인 기자에게 스목 박사의 증언이 그 재판에서 국가 측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고 인정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다른 전문가에 의해 반박될 수 있는 전문가 증언이고 직접적인 물증의 전체 연결고리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기소 기반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취약해진다. 에밀리 노블의 실종 전 심리적 배경도 변호인 측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했다. 2019년 조이 무어가 지역 공원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은 가족뿐만 아니라 에밀리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우울해지고 내향적이 되었으며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방향을 잃었다. 2020년 초부터 이어진 팬데믹 사회적 고립은 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메나시 변호사는 배심원단 앞에 신중하게 선택된 방식과 도구가 전처아들의 비극과 연관된 심리적 모방 강박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단, 그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목표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사건이 배심원단의 평의에 넘겨지기 전에 메나시 변호사는 제29조에 따른 신청을 제출하여 검찰이 법적으로 타당한 판결을 내릴 최소한의 증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관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한 여성이 살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의무는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배심원 평의 단계로 넘겼다. 그러나 이 신청을 둘러싼 판사와 변호사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은 전체 기소 기록이 마토 무어와 범죄 행위를 직접 연결하는 단 하나의 직접적 연결고리도 없는 정황, 증거 기반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최종 변론에서 슬리퍼 검사본은 다시 한번 정황 증거들을 연결했다. 균열된 결혼 생활, 전처에 대한 폭행 이력, 비정상적인 언어 행동, 전화 데이터 공백, 그리고 특히 설골에 관한 법의학 결과. 그는 이 모든 점들을 우연의 일치로 연결할 수 있는 설명은 단 하나의 가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토 무어가 아내를 살해하고 현장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메나시 변호사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최후 변론으로 응수했다. 그녀는 배심원단에게 그들의 역할은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오하이오주가 마토 무어가 에밀리 노블을 살해했음을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증명했는지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DNA도 없고 지문도 없고 직접 목격자도 없고 시신 이동 흔적도 없고 사망 원인에 대한 과학적 합의도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제시된 내용을 놓고 볼 때 미국 헌법 정신에 따라 반드시 내려야 할 답은 유죄를 선고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2022년 8월 26일 오후 평의를 시작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12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평결을 들고 법정으로 돌아왔다. 법원 서기가 결과를 낭독했다. 마토 무어는 계획적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중한 폭행 행위 과정에서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중한 신체 상해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들은 무어는 자신의 변호인들 어깨에 기대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그가 즉시 법정을 떠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며 배심원단이 한 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에밀리를 위한 정의가 마토 무어에 대한 부정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 후 배심원들의 발언은 왜 평의가 그토록 빨리 끝났는지를 밝혀주었다. 한 배심원은 바디캠 영상을 보고 모두 진술을 들은 첫날부터 무죄 의견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배심원들은 검찰 측이 이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추론 외에는 안 들었다는 것이다. 마토 무어는 법적으로는 무죄로 법정을 떠났지만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였다. 1년 이상의 변호인 선임 비용과 구금 기간 동안의 실직이 겹쳐
그가 남은 것의 거의 전부를 잃어버렸다. 웨스터빌 주민 공동체 안의 낙인과 스러들지 않는 의혹의 물결로 인해 그는 예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결국 자산을 처분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해야 했다. 재판 이후의 세월 동안 무어는 대중으로부터의 완전한 인정을 공개적으로 계속 추구했다. 그는 2023년 초 전자도서 형태로 출판된 에밀리, 오하이오에서 자살로 위장된 죽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전체 이야기를 다시 기술하고 기소 과정 전체에서 대중이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심층 탐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 2023년 10월 MBC 데이트라인은 더 클리어링이라는 에피소드를 방영하여 무어와의 단독 인터뷰와 함께 재판에서 사용된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취재를 담았다. 데이트라인 프로그램은 미국 법의인류학위원회에서 인증받은 3명의 독립적인 법의인류학 전문가에게도 접촉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세 사람 모두 스목 박사의 결론이 법정에서 제시된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법의인류학 분야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문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골절 역학에 대한 절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NBC가 연락했을 때 슬리퍼 검사본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에밀리 노블과 마토 무어의 사건은 대중에게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한 몇 가지 질문들을 남겨두고 있다. 에밀리 노블의 죽음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식적인 사인 분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장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사건에서의 법의과학의 한계, 법정에서의 전문가 증인 활용 기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여론이 사법 체계에 미치는 압력에 대한 진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에밀리 노블의 가족과 친구들은 아직도 기다리던 답을 찾지 못했다. 수잔 캐버나와 에밀리의 친구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사진을 사랑하며 약초를 캐러 숲을 거닐던 아침 산책을 사랑했던 여성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 에비크로스 레인 동쪽의 울창한 숲, 에밀리의 유골이 4개월간 간과된 끝에 발견된 그곳. 가느다란 USB 케이블 한 가닥이 수년간 이어지는 의학적 논쟁의 중심이 된 그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로 에밀리 노블의 사건은 과학적 증거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이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을 때 사법 체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며 진실이 아무도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시간과 날씨, 그리고 침묵하는 숲이 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린 사건들이 가진 가장 불편한 특성 중 하나이다.